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주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 활용과 시사점,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현대전이고요.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 추후 다른 나라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소셜미디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도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가짜뉴스도 많고 사실 정보전이거든요. 비슷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런 전제하에 누가 더 정확한 정보와 그 전세를 판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이제 현대전이고 또 미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텍스트 내용 요약한 걸 보면요,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전시에 우리나라도 이런 소셜미디어 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이 텍스트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게 또 목적이고요. 그래서 분석 대상은 소셜미디어 정보 소통 주요 행위자 주체인 정부, 과거에는 정부가 이제 주로 모든 게 물리적 전쟁이든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이제 주체인데, 지금은 정부 외에도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군, 그 다음에 과거와 다른 게 민간입니다. 이 네 가지 차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을 보였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무기라든지 군 장비 면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월등히 앞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이 막상막하 또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렇게 지금 비슷한 전세를 지금 갖고 전쟁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 있어서 국민의 단합과 국제사회 지지, 여기에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이런 우크라이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 혹시라도,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정보 심리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부와 대통령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보 심리전 전략,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게 요구되고요. 군사적 차원에서도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또 군의 소셜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시의 종군기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종군기자가 사실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군인들 자체가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면요, 군인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전시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러시아의 만행도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냈거든요. 또 민간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활용하는 대책.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보기 전에 우선 제가 관련 영상을 SNS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Пилотника, хотя было бы Байрактары, потерям разбирается. 우크라이나에서 전개한 거죠. 드론으로 촬영한 위에서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영상 볼까요? 이 틱톡 사용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그녀는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나 자신이 대피한 방공호의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 방공호의 모습을 찍어 올린 동영상은 게시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무려 3,700만 건을 넘었고 2만 6천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러시아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식의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힘겨운 하루를 깨진 유리창과 타버린 나무, 부서진 건물로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러시아의 공격에 분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전달한 그녀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가 틱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세계에 알려 외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알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는 건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러시아를 비난하는 한편 국민들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연설과 영상, 사진 등을 올리며 전쟁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러시아 침공 후 처음으로 대통령궁 집무실에서 동영상 연설을 했는데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우리 국민들은 영웅이라며 나는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는 빠르게 그의 모습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나는 증언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는 특수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며 우리는 이긴다고 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와 소통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의 요청을 받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팀쿡 애플 CEO는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삼성과 아마존에게도 러시아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전에도 SNS가 사회운동에서 돌파구이자 촉진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초 아랍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최근 2019년 홍콩 시위에 이르기까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활용됐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례는 국가 간 전쟁에서 SNS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SNS를 동영상 위주로 게시하며 소식을 알리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과거 텍스트 위주에서 최근 동영상 위주로 바뀐 SNS의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짧은 거 하나만 더 보고 3분짜리 하나만 더 보고 텍스트 보겠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уже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чем я буду рассказывать детям, у меня их много, поэтому этот момент... Я к этому отношусь плохо, потому что я считаю, что страна должна быть цельной, нераздельной, вот вместе. И, конечно, это неправильно, то, что Россия таким путем вообще забрала, в принципе, забрала Донецк, Луганск. Україна однозначно кваліфікує останні д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як порушення суверенітету та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и давно до всього готові. Але причин для вашої безсонної ночі немає. 더 준비한 동영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전쟁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898년에 있었던 미국 스페인 전쟁은 최초의 미디어 전쟁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그 뒤 60년쯤 지난 후에 그 베트남 전쟁은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 그 당시 이제 TV로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초의 소셜미디어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4시간 동안 이 소셜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이런 정보 양이 과거의 그 이라크 전쟁 일주일 정보 양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소셜미디어에서도 정보전이 치열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군사적 침공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목표로 해서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 대한 선전이나 또 잘못된 정보를 소위 말하는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은 아주 폭넓게 진행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트롤이나 소셜봇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배포하고 여러 플랫폼의 허위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선전 선동에 이제 나선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이러한 전략들이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러시아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나중에 보면 능숙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서사를 이제 내러티브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전쟁에 대한 서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력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좀 러시아보다 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대의를 홍보하고 전 세계의 어떤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이 러시아와의 소셜미디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방의 그 지원을 대규모 무기 지원이라든지 유례없는 그 대러시아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큰 겁니다. 아마 이게 없었으면 국제사회가 이런 그 사실을 몰랐으면 그냥 우크라이나는 아마 러시아한테 그냥 당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버티고 또 러시아한테 반격을 가해서 러시아가 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러시아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러시아가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한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물교환식으로 자기들이 뺏긴 영토를 또 러시아 영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자기들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치밀한 어떤 작전, 전략 이런 게 지금 이제 현대전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소위 말하는 현대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전쟁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소통의 주체가 정부나 군대의 공식적인 행위자 중심이었던 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그 미디어를 사용했을 때인데 이때와는 달리 소셜미디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이런 개인과 민간 차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은 이렇게 변화해가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 역할이라는 그런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전쟁의 무기화가 되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선전에 대한 소셜미디어 정책이라는 연구에서 보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러시아의 선전에 대응해서 플랫폼을 가진 IT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 이런 것도 또 연구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즘에 보면은 이 현대전의 이 특징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가짜뉴스 확산 양상이나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또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소셜미디어의 특징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하이브리드 전쟁과 인지전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다루었다든지 이런 연구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텍스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런 전쟁 수행의 어떤 핵심 수단으로 등장한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에 대한 어떤 연구나 대비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아직 분단,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니까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우리가 또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또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주변에 우리가 뭐 마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자주 국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대비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이제 이 텍스트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전쟁과 소셜미디어, 우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수단과 비재래식 수단이 결합된 그런 어떤 복합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전략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 혹은 군사에 준하는 것, 또 침투나 정보, 경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모두 결합하는 최근의 전쟁 패러다임이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현대 전쟁에서 이제 거의 유행하는 추세고요. 이 용어가 사실은 2005년도 초에 사실은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먼저 사용했던 전략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현대와 미래의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 중요한 그 용어로 이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토가 2010년에 이중 전략 지휘 캡스톤 개념이라는 그 문서에서 나토가 이 하이브리드 위협은 재래식 수단과 비재래식 수단을 동시에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적이 가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은 물리적 개념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전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장한 적에 대한 투쟁이 이제 예전에 물리적 차원이죠. 그러면 이제 전투 지역의 토착민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이나 통제나 지원, 개입 국가의 국내 전선 지원, 국제사회의 지지 이런 것도 이제는 모두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고 모든 비군사적인 요소도 다 결합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핵심은 가짜뉴스와 이런 여론전, 심리전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상대방을 또 위협하고
또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를 잘 식별해서 이를 차단하고 그래서 여론전이나 심리전에서 이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단결시키는 노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지구촌화된 말 그대로 글로벌 사회인데, 그죠? 우리가 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자주국방이 힘들고 만약에 열세에 놓였을 때는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열세를, 군사적 열세를 또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핵무기도 러시아가 물론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건 그건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러시아가 이제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리고 러시아도 핵무기로 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극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사실은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투 과정에서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리가 뭐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 수단으로 뭐 블로그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뭐 팟캐스트 뭐 가상세계 뭐 굉장히 요즘에 다양한 기술과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의 범위가 확장되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미디어 서비스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사실은 다 포함됩니다. 그죠? 어떤 특정 하나만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사용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전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보의 핵심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스트리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옛날 종군기자 역할을 이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렇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죠?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는 관객뿐만 아니고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선전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심리작전을 도구화하는데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푸틴이 2014년 이후에 약 그 이후 10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전쟁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트롤 공장이나 소셜미디어 봇, 익명의 텔레그램 채널, 페이스북 광고 캠페인 이런 게 모두 이 푸틴의 국내외적인 정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친러의 그런 내러티브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러시아가 조금 우위를 점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도 이제 대국민 미디어 교육이나 팩트 체킹이라든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미디어 부문을 강화하려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런 걸 극복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대통령부터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정보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결과적으로 서방의 대규모 무기 지원이나 또 러시아 경제 제재에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런 그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러시아를 더 러시아보다 더 앞선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처음에는 러시아가 정보전에서 조금 앞섰지만,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언론 역할 없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내나 외국 국제사회의 청중과 소통함으로써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예전에 간접적으로 소통하던 그런 과거의 소통 방식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특히 비공식 채널인 민간 부문이나 개인의 참여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통령, 정부, 군대뿐만 아니고 민간 부문도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정부기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소셜미디어 정책 또 제도나 조직을 이렇게 강화하는 데 이제 양쪽 다 노력을 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이제 갈등이 고조되었는데요. 이 양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소셜미디어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 조직 이런 것도 늘리고 법령도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때 이제 양측이 이 소셜미디어를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보 차원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목표로 전쟁에 대한 선전, 허위 정보 전파,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주로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트롤이나 소셜봇이나 인플루언서나 작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주에 보면은 나오죠. 트롤은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가짜 계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묘사를 얻기 위해서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트롤이라고 합니다. 또 소셜봇은 소셜미디어에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 소셜봇입니다. 소셜봇은 초기 단계의 확산을 좀 더 증폭시켜서 신뢰도가 낮은 콘텐츠, 예를 들면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 이런 가짜 콘텐츠의 확산을 돕는 게 소셜봇입니다. 이런 걸 러시아가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나오죠. IRA,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를 줄임말입니다. 이게 IRA가 현재 악명 높은 트롤 농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약 400여 명의 트롤이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가상의 페이스북, 트위터 프로필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전파합니다. 또 과거에는 IRA 캠페인이 주로 트롤에 의존해서 선전을 했지만,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행사 작전에서는 소셜봇이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심리전, 정보전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 전쟁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무기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이 심리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보면 다른 정보 통신 분야가 다 빠르지만 이런 뭐 해커라든지 이런 북한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시설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전문가들 좀 많이 키워내고 활용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게 특히 우리 같이 영토가 작고 뭐 영토에 비해서 인구 밀도는 높지만요. 이런 가짜 뉴스가 삽시간에 퍼지고 이걸 막지 못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사례처럼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가짜뉴스 유튜브도 그렇고요. 독일의 사례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청난 과징금을 부여한다든지 가짜뉴스 척결에도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서도 이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잘못된 정치인을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사실은 돌아오거든요. 이미 후회도 늦지 않습니까? 잘못 뽑으면 국가를 망칠 수 있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죠? 5년 동안 요즘 같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에서 5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국가가 완전히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가짜뉴스 척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후원하는 블로그나 평론가들도 활동하고 이러한 소셜봇을 굉장히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 여기 나중에 보면 그림에도 나오죠. 도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한 2주 정도는 친러시아 메시지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정보 확산 노력이 오히려 메시지가 과잉 전파됨으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우크라이나의 또 효율적인 차단 노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2014년에 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친러시아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작전의 심각성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우위를 점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그에 대비하는 교육, 공교육을 하고요. 또 팩트 체킹을 하고요. 우리도 요즘 뭐 뉴스에서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공교육이나 팩트 체킹이나 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이런 미디어 부분을 강화하려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보정책부, 현재는 문화정보정책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정보정책부를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부처 목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정보정책부가 이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서 정보부대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Open Source Intelligence 이 줄임말로 OSINT, OSINT죠. 이 아카데미를 설립해가지고 블로그와 언론인들에게 팩트 체크와 정보 검색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셜봇과 트롤에 의해서 생성되는 허위 정보의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봇네트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던 그 러시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이제 BK로 이제 약자로 줄였죠. 또 OK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러시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우크라이나에서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뭐 이런 거를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가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했는데, 여기에 맞서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민들에게 러시아 소유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그죠?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소셜미디어, 러시아의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차단했습니다. 그 2020년에는 이제 현재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3년 더 차단을 재개합니다. 이렇게 2020년에 와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특정 조건에서는 정부가 통신을 통제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러시아의 모든 이런 가짜뉴스나 정보전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이 이런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여론을 모으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제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지원을 이끈다든지 전쟁의 디지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1차 세계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외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기업과 조직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면 뭐 텔사나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트윗을 보내 가지고 러시아에 의해 파견된 인터넷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5,000개의 장치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부가 이렇게 시민들이 러시아 군대가 노출한 영상과 위치를 보낼 수 있는 텔레그램 챗봇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를 이용해서 러시아군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국방부는 암호화폐 기부를 수락하고 러시아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한 IT 군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같은 기존 매체를 또 사용해 가지고 처음 몇 주 동안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해킹 그리고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또 자원을 했고, 이렇게 러시아 침공 이후에 지역 차원에서도 이렇게 노력했고, 많은 또 국가 공무원들이 인플루언서와 또 유사한 방식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가지고 필수적인 뉴스를 전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이 러시아 정부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공식 보도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관료가 직접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동안 정치 지도자나 장관이나 기타 공무원이 전통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걸 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이 다 됐네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비교. 이거는 이제 그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두 사람의 이제 사례 비교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5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남은 텍스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주제는 마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